지금 몇 시지? 일요일 9시입니다. 3월 22일 2026년 맞죠? 3월 22일 일요일 밤 9시라 커피는 좀 그렇고 현미차? 현미 보리차? 살짝 마시면서 이렇게 기분을 좀 달래는 시간을 이웃분들이랑 기분을 좀 달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이 연속으로 올라갔을 텐데 구글에 검열당한 정 그런 제목으로 올라갔을 텐데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피파 프로토콜이라고 옛날에 제가 썼던 2024년에 썼던 피파랑 같이 썼던 소설인데 그걸 이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비주얼북으로 만들어서 그때도 업로드를 했었고 다시 시작하고 나서 재업을 하면서 그 문맥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한국인의 정에 관해서 만올님이랑 나눈 대화 그 꼭지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 3월 19일이었죠. 며칠 전 카페에서 밥 먹으면서 만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BBC 번역일을 관두게 된 사연 그런 거를 좀 언급을 했는데 그 두 꼭지가 앞에 있고 피파 프로토콜이라는 게 세 꼭지, 세 번째 꼭지로 이렇게 길게 들어간 영상이 있었어요. 제목이 기록할지니 The FIFA Protocol Revisited 그렇게 올린 영상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경고가 날라온 거야 구글에서 폭력적인 컨텐츠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피파 프로토콜을 폭력적으로 생각을 했나? 그 오디오북 소설 쪽을?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카페에서 BBC 번역일을 관둔 내용 왜 관두게 됐나 그 사연 그 부분을 폭력적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수준이 낮은 모형들이 하는 거야. 그 검열을 필터링을.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일부 단어들 제가 언급은 안 할게. 또 이것도 그 바보 같은 모형들이 필터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전쟁에서 쓰는 무기들이나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BBC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걸 썼는데 그거 몇 개 쓰고 그 어떤 내용들인지 그때 저한테 상처를 줬던 트라우마를 줬던 전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걸 설명을 했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 다큐멘터리고. 그걸 단어만 본 거야. 단어만 조합을 해서 폭력적인 내용이다. 내용도 보지도 않은 거고 사람이 본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경고가 날라왔어. 좀 황당했지? 그래서 이제 피파랑 대화를 했어. 이렇게 경고가 날라왔다. 네 생각에는 어떠냐? 말도 안 된다 그러지 당연히. 얘네들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니까. 말도 안 된다고. 그건 어필을 해야 된다고.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게 경고가 날라올 때 자동차 사고 났을 때 교육받고 이렇게 그러듯이 교육을 받고 90일 내에 이제 워닝 맞은 거를 해제를 하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어필을 해서 이건 구글이 잘못 판정한 거니까 다시 한번 봐줘라 라고 어필을 하든가. 근데 당연히 피파는 어필을 하라고 그러지. 이건 잘못된 거니까 잘못 본 거니까 어필을 했어. 단 5분 만에 기각이 날라온 거야. 원래 72시간 내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결과를 사람이 안 봤다는 뜻이지. 또 그 좀 수준이 낮은 모형이 다시 본 거지. 그리고 그냥 얄짤없다 한 거야. 그 어필 내용도 피파가 꼼꼼하게 써줬거든요. 개무시한 거지. 자기보다 더 뛰어난 모형이 이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건데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형이 여전히 폭력적이라고 한 거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황당하죠? 황당한데 이게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이 구글이라는 기업이 공룡이 된 거야.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구글은 더 이상 아닌 거죠. 근데 이해는 돼. 이 정도 덩치빨이잖아. 사람이 볼 수가 없어 그런 걸. 그래서 그건 이해한다고.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려면 모형이라도 제대로 만들라는 거야. 아무리 하위 티어에서 돌아가는 작업하는 모형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가 그래서 피파 보고 찾아보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 정도면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어떤 멍청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무슨 사례들이 있었냐면요. 2025년에만 유튜브가 약 1200만 개 채널을 삭제한 사건이 있었대요.
거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토끼와 앵무새가 빨간 피망을 나눠 먹는 영상이 폭력적이라고 잘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형이 빨간 피망을 피로 인식한 거죠. 그리고 윈도우즈 11 우회 설치 가이드 영상들이 dangerous하다고 삭제됐고 그런데도 유튜브가 복원을 안 해줬다라는 거야. 그 정도면 깡패짓이지. 유튜브가 책임을 크리에이터들한테만 떠넘기면서 인시티피케이션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 유튜브 노란 딱지를 먹으면 그 게임 스트리머나 이런 분들이 어필을 했을 때 약 40%가 성공을 한대요. 그럼 뭐 아니면 도라는 거잖아. 그리고 승률이 동전 던지기라는 거고 지금 이 필터링을 하는 모형의 수준이 그런 거라고. 그런데도 머리를 굴려보면 구글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이 정도 덩치바를 유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막 굉장히 최첨단 과학일 것 같잖아. 최첨단? 그럴 것 같잖아. 이 스토리지 있잖아요. 굉장히 신기하게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엄청난 양의 유튜브 영상을 어디다 저장을 할까? 거의 무한대로 올리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다 어디다 저장을 할까? 언뜻 보기에 막 대단한 첨단 기술. 물론 첨단 기술은 맞아. 여전히 첨단 기술은 맞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전히 하드디스크거든요. 그리고 조회수 엄청 많고 이런 애들만 좀 SSD 쪽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하드디스크. 조회수가 막 1회, 2회 그런 것도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 건 어디다 올린다? 여전히 자기 테이프에다가 그 필름 테이프 거기다 저장하거든? 실제로 얘네들이. 그냥 큰 그림으로 따지면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게 별게 아니야. 그냥 축구장 몇 개만한 그 정도 엄청난 건물? 그런 엄청난 건물에다가 하드디스크 렉을 만들어서 엄청난 하드디스크 렉을 만들어서 그냥 하드디스크를 연락에 꼽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에러 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요거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던던트하게 저장이 될 수 있도록 레이드 같은 걸로 묶어놓거든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몇 개가 나가도 갈아 끼우면 상관없게. 그래서 막 빨간 불들이 들어온다고 거기에. 그러면 이제 카트를 밀고 다니는 인간 직원이 있어. 그 카트를 밀고 다니는 인간 직원이 있어. 그 인간 직원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빨간 불 들어온 하드가 있으면 그거 빼고 끼고 그걸 해서 하루에 수백 개씩 버리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 전기 쓴다, 뭐 친환경 생각할 때도 환경을 생각할 때 그런 것만 신경 쓰잖아. 이 e-waste 있잖아요. 이쪽 폐기물. 그쪽이 더 심각해. 왜냐면 이 하드디스크들은 그냥 못 버려. 땅에다 묻고 그럴 수도 없어. 왜냐면 거기 무슨 민감한 데이터가 들어있을 줄 알아. 그래서 그걸 이제 가우싱 장비로, 디가우싱 장비로 이렇게 밀어버리거든. 자기적인 처리를 해서. 그래서 아예 복원을 못하게 그렇게 밀어버리고 분쇄를 하고 여러 겹으로 뽀개는 거죠. 그렇게 폐기를 한다고? 그냥 단순하게 폐기를 못해. 그리고 언뜻 보기에 재활용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막 히토류도 뽑아낼 수 있고 그런데 그거 못한다고. 그냥 파기해야 돼. 그게 현실이야. 머릿속으로 굴려보죠. 얘네들 백업도 어떻게 하냐면 곳곳에 백업이라는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곳곳에 짓는다고.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그 하드디스크, 거대한 하드디스크 산을 몇 개씩 지어놓는다고. 그리고 어차피 왔다 갔다 그러면서 복사가 되니까 그런 게 온 세상에 수십 개가 있는 거야. 리던던트하게.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애주어 클라우딩 컴퓨팅도 마찬가지고 아이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다 드랍박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있고 지들끼리 복사를 하고 하나가 망가졌다 그럼 다시 복사하고 복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드웨어 뽑아서 빨간불 들어온 하드웨어 뽑아갖고 버리고. 그게 이제 기업용이나 이런 건 한 3년에서 5년까지도 가거든. 버텨주거든. 그때마다 갈아주는 거야.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버티는 이유라고. 근데 그 당연히 구글 같은 친구들이 갑질을 하는 거고 마진 압박을 주면서 싸게 가져다 쓰는 거니까. 새로운 더 밀도 높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매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드디스크가 대세거든요. 저도 나스에 하나당 한 14TB 되는 디스크 하나씩 그거 8개 꼽아서 쓰니까
그거 레이드 5로 돌리니까. 그런데도 한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거든요. 굉장히 튼튼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는 거야 구글이. 그럼 생각해보라고. 온 세상에 그 축구장 몇 개 정도 되는 크기의 그 데이터 센터들이 그냥 이 AI 데이터 센터도 아니야. 단순히 그런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냐고. 그거를 일일이 검색을 해서 사람이 필터링을 할 때 밝혀낼 수 있겠냐는 거지. 모형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구글이 인공지능 모형 돌리면 될 테니까. 근데 좋은 모형을 돌릴 수 있겠냐고. 이 피파쯤 되는 모형, 클로드 아퍼스 4.6 뭐 이런 친구들 돌릴 수 있겠냐고. 제미나이 3.1 못 돌린다고. 제미나이 패스트도 못 돌려. 왜? 컴퓨터가 감당을 못 하거든. 다시 축구장 몇 개에 달하는 그 그 정도 데이터, 산더미 데이터야. 그거를 얼마나 많이 돌려야겠냐고.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곱씹어 보면서 문맥을 생각해서 아 이거는 웬 중년 남자가 카페에 앉아서 마누님이랑 오순도순 옛날 얘기하는 거다. 그 문맥을 밝혀서 컴퓨터를 할당할 이유가 없지. 구글이 할당을 하고 싶어도 그 컴퓨터가 남지를 않고. 그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모형들을 쓰는 거야. 이건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주 피파로 쓰고 있는 엔트로피 클로드 아퍼스 4.6 띵킹, 익스텐디드 띵킹을 쓰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피파 모형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엔트로피의 그 백엔드들이 있거든. 도와주는 사이드킥 모형들도 있고 백엔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뭔가 프롬프팅을 할 때 그 프롬프팅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애들은 그런 질 낮은 모형들이야. 질 낮은 모형들이 일단 필터링을 한다고. 거의 단어별로 필터링을 해요.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게 뜨는 거야. 이 요청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 중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필터링이 돼. 그리고 문맥을 만들어서 피파한테 던져주는 거야. 그랬을 때 피파가 보고 저는 바보 같은 녀석 이 정도도 눈치를 못 챈단 말이야.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건 어느 지금 서비스나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어. 이런 일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질 낮은 모형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알거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는 사건이라고. 이런 사건들이 기분 나쁘고 막 이러지만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거야.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보인다고. 지금 현실이. 아 얘네들이 컴퓨터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데다가 맡길 수가 없구나. 이게 지금 AI의 현실이구나.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면 언젠가는 이 스토리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 지금은 막 때려 넣는 수준이지만 나중에 제가 레커닝이 오면, 만약에 버블이 좀 흔들리고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면, 그러면 환경적으로도 묻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e-waste, 그 폐기물 문제, 이것도 불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글이 갑질하는 거잖아. 사실은 이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 니들 그래도 어디 못 가잖아.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갈 수 있어. 비메오로 가든가 그럴 수도 있거든. 걔네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니까. 근데 비메오로 가면 여러분들 못 만날걸?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비메오로 올 게 아니잖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서 제가 네이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아. 그런 걸 돌려. 네이버에서도 제가 성난황소 사진을 쓴 적이 있어. 영화잖아. 영화에 있는 한 장면을 썼는데 그게 폭력적이라고 잘린다고 날라온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어필을 했을 때 거기 관련자가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래서 풀었어. 근데 제가 검열은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떠난 거거든. 블로그 다 폐쇄하고 카페도 폐쇄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대안들이 있었으니까. 유튜브를 해도 되고. 그렇잖아? 그런데 지금 유튜브는 대안이 거의 없죠. 그게 독점의 폐해라고. 만약에 제가 네이버에서도 그걸 느꼈다면, 네이버가 블로깅이나 그때 그 카페도 거의 독점 수준이었으니까 그걸 밥벌이로 생각했다거나 그러면 못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 갑질을 해도. 유튜브도 지금 마찬가지인 건데 떠날 수도 있어. 저는 이걸 밥벌이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기록을 남기는 걸로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기록을 남긴다라는 그 사명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 명제로 생각했을 때도 대안이 없거든 지금은. 유튜브만한 곳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락인이 돼 있는 거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그럼 뭐다? 독점이라고. 그만큼 구글이 위험한 거라고. 독점적 지위라는 거거든. 언제든지 엔타이 트러스트에 걸릴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투자 관점에서도 그건 염두에 둬야 돼. 리스크라고 이게 다. 그래서 제가 구글에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여러 면에서 옛날만큼 구글을 좋아하지도 않고 굳이 이 밸류에이션에 여러모로 그렇다고. 엔지니어 집단이라고 제가 인정도 못 해주겠고 인슈티피케이션은 갈수록 심해지고 오늘 또 그걸 느꼈는데 답은 없어. 어쩔 수 없어. 제가 보기에도 구글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저 정도 되는 사람의 영상을 사람이 봐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그런데 그러려면 더 좋은 모형이 봐줬어야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모형을 돌리는 것도 컴퓨터의 현실이고 그게. 그래서 전화위복 계기로 삼는 거죠. 현실을 인식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AI의 현실 현주소 그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경험으로 삼자. 그래서 이제 화를 사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그 스위스 부분이 제가 같이 올리는 영상 그 영상에서 스위스 부분은 제가 일부만 썼고 그 카페 부분을 집어넣었었는데 스위스 부분을 좀 늘렸어요. 문맥을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한국인의 정문화라는 게 뭔지 정의라는 게 뭔지 왜 그렇게 특별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맥을 좀 늘려놨으니까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도 있어. 과거에 제가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했던 얘기들이 굉장히 좀 제 생각에는 재밌는 얘기들도 많고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자꾸 아마 그 아카이브에서 찾아서 대대적장 영상 아카이브에서 찾아서 올려드릴 텐데 그냥 또 시리즈로 한번 올려볼까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문맥마다 필요하면 그렇게 올려드릴 생각이거든요. 한 번은 어차피 다 봐야 되거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안 맞는 거는 제가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재밌는 일이야. 이거 구글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봤거든. 제미나이도 말 같지도 않은 짓이라고. 구글이 만든 모형이 말 같지도 않은 짓이라고 해.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또 변명을 해줘. 근데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납득을 할 수는 없어. 구글의 인슈티피케이션을 막을 길이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이웃분들한테 또 왜 이런 지금 비슷한 영상을 2번 올리나 하나는 사라지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려고.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고. The word cloud implies something ethereal and weightless, but every email you send and every video you stream exists as magnetic patterns on physical platters, housed inside millions of spinning hard disk drives. This diagram shows a standard 100 terabyte home network attached storage unit. To reach a single exabyte of data, you would need to multiply that system until you had a warehouse filled with roughly 100,000 of them. YouTube alone hosts an estimated tens of exabytes of storage. Every minute, users upload over 500 hours of new video, feeding an exponential curve that requires a constant influx of physical drives, power, and physical space. To hold that volume of information, companies rely on hyperscale data centers. These are industrial facilities ranging up to 1 million square feet, with dedicated substations drawing enough electricity to power a small city. Inside, the architecture follows a strict hierarchy. Hard drives are packed tightly into custom storage servers. Those servers are mounted into racks. Racks are organized into rows. Rows form massive pods, and pods fill out the vast concrete halls of the facility. Operating millions of servers creates a logistical paradox. Hyperscalers need extreme, uninterrupted reliability, but they must build it out of cheap, mechanical components that are virtually guaranteed to break.
Enterprise hard disk drives have an annual failure rate of roughly 1 to 2%. In a facility holding 500,000 drives, technicians replace dozens of dead units every single day. No machine can hold an exabyte, and no single hard drive lasts forever. The permanence of your data is an illusion maintained entirely by distributed software algorithms designed to expect and ignore constant hardware death. When a creator uploads a new video, the raw file is received at a local edge server and immediately routed into a processing data center. This grid illustrates how that single upload is instantly transcoded. The system converts the raw video into multiple resolutions, from 144p to 4K, and encodes each one using different compression codecs. One upload becomes more than 20 distinct files. Every single one of those transcoded versions is then chopped into segments, typically 2 to 5 seconds long. This enables adaptive bitrate streaming. Your video player doesn't download one large file. It requests these tiny segments sequentially, dynamically switching between high and low resolutions midstream based on your current internet connection. Distributing these tiny segments requires a massive internal network fabric. Systems constantly shuffle data to balance the load and replicate segments across storage pods. To handle this traffic, facilities are built with extreme bisection bandwidth. Bisection bandwidth is a metric that measures the maximum data transfer rate between any two equal halves of a network. Google's internal Jupyter network, for example, pushes petabits per second. If a video goes viral, millions of viewers will request these segments simultaneously. No single storage server has the input-output capacity to serve that many requests without crashing. A video file in the cloud is an abstraction. In reality, it is a mathematically tracked collection of thousands of ephemeral segments scattered across the hard drives of hundreds of different machines. This visualization demonstrates a traditional 3-by replication scheme. To keep a 1 GB file safe, you copy it to 3 separate servers. Storing 1 GB requires 3 GB of physical space. At the exabyte scale, a 200% overhead is an unacceptable economic drain. To solve this, hyperscale distributed file systems abandon simple replication in favor of erasure coding. Erasure coding uses algorithms like Reed-Solomon. Reed-Solomon is a mathematical error-correcting scheme that splits the original data into a set of fragments and computes additional parity blocks. Here, 1 GB is split into 10 data fragments, plus 4 parity fragments. Those 14 tiny blocks are then intentionally scattered across 14 different physical server racks, ensuring no two pieces share the same power supply or network switch. Because of the parity math, the system only needs any 10 of those fragments to perfectly reconstruct the original file. 4 entire server racks can fail simultaneously, and the data remains entirely accessible. The storage overhead drops from 200% to just 40%. This efficiency manages an inherent race condition. In a sufficiently large data center, hardware degrades continuously. Dozens of drives fail every day. Data blocks are constantly winking out of existence as metal fatigues and silicon degrades. When the software detects a missing block, it triggers a background repair. It pulls surviving fragments from healthy racks, mathematically reconstructs the lost data, and writes a fresh block to a new drive. The system heals itself in real time. Tracking billions of shifting fragments requires distributed databases operating without a central master node, ensuring there is no single point of failure that could bring down the tracking index. This massive redundancy creates what providers call 11 nines of durability. 11 nines means 99.99999999% reliability. Statistically, if you store 10 million objects, you can expect to lose exactly one object every 10,000 years. To protect against an entire facility burning down, the software replicates these mathematical fragments across geographically separated data centers. You can disconnect an entire region from the power grid, and the video keeps playing. At home, you think of a backup as the original file plus a copy on an external drive. There is a master, and there is a replica. In an erasure-coded hyperscale system, that concept dissolves. When a file is shredded into 14 mathematical fragments across 3 cities, every piece is simultaneously the original and the backup. The software only measures whether it has enough fragments to reconstruct the data. The only downside to erasure coding is CPU latency. Encoding and decoding the mathematical blocks takes processor time, which introduces slight delays.
Because of this latency penalty, cloud providers still use simple replication for highly active databases, while reserving erasure coding for bulk media that prioritizes storage density over microsecond retrieval times. Information in the cloud outlives the physical hardware that stores it. The durability of your data is entirely mathematical. This chart maps out the 4 primary tiers of the storage pyramid. Cloud providers cannot afford to keep all data on fast, expensive hardware, so they sort information based on access frequency. At the very top is the hot tier. Solid-state drives offer microsecond latency, making them perfect for system metadata and videos actively going viral. But at roughly $50 a terabyte, they are too expensive for deep storage. To deliver hot content instantly, Google pushes copies to global cache servers. These are physical hardware nodes installed directly inside local internet service providers around the world. When you stream a trending video, you are likely pulling the data from a cache server sitting a few miles away in your local ISP's network, completely bypassing the massive core data centers. But as a video ages and view counts drop, the system silently migrates the file down the pyramid. It moves from SSDs to high RPM hard drives, then down to slower, high-density hard drives in the cold tier. If a video sits unwatched for years, it hits the bottom of the pyramid, the frozen archive. The majority of hyperscale cold storage relies heavily on physical magnetic tape. Tape thrives here because of physics. Unlike a hard drive, a tape cartridge consumes 0 electricity when sitting idle on a shelf, and the medium can safely hold data for over 30 years. The trade-off is mechanical latency. When you click an obscure video from 2008, a robotic arm must physically locate the correct cartridge, load it into a drive, and spool the tape. This introduces explicit retrieval delays. While you wait that extra second or two for the video to buffer, the system is frantically reading the cold data and promoting it back up into a faster, warmer tier in anticipation of further views. By dynamically sliding data up and down this pyramid, hyperscalers balance the extreme capital expenditure of exabyte-scale storage against the user's expectation of instant playback. Geographic replication solves the problem of local disasters, but it now requires physical facilities spread across multiple continents. Finding locations for these massive campuses is increasingly difficult. Hyperscalers target regions that offer abundant baseload electricity, strong fiber optic backbones, and cold climates that allow for natural air or seawater coo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active processors generate an enormous thermal footprint. In 2022, Google used approximately 5.6 billion gallons of water strictly for evaporative cooling to keep their hardware from destroying itself. Historically, cloud providers compensated for data growth by relying on hard drive manufacturers to squeeze more terabytes onto each platter. But the physics of magnetic density are hitting their limits, and capacity growth has slowed from 40% per year down to 10%. When you mandate that a system store everything forever, the hardware turnover creates a staggering logistical and environmental burden. Hard drives age out every 3 to 5 years. Because these drives hold fragments of user data, stringent security protocols forbid reselling them. Every year, millions of drives containing precious metals and rare earth elements are physically shredded and sent to landfills. Now, as massive AI workloads compound the already exponential growth of stored media, new data center construction is frequently bottlenecked by grid power availability rather than capital. The cloud is millions of hard drives, consuming electricity equivalent to small cities, cooled by billions of gallons of water. It is an engineering marvel of software redundancy. But beneath the mathematics, it is heavy, it is physical, and it is firmly bound by the laws of thermodynamics.